인사드리겠습니다. 여재훈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조그만 강의실에서 한 20-30명 모아놓고 강의하는 줄 알고 왔다가 여기 들어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들으면 불쾌한 또는 혐오스러운 또는 어쩌면 불쌍한 어떤 그 대상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드리고, 그리고 그들이 자기 삶을 어떻게 행복하게 일구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원래 이런 우리 종교계에서는 사회선교 영역이라 그러죠. 이렇게 사람들을 직접 현장에서 돕는 일들을 하는 걸 목적으로 준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하고 아동들하고 청소년들을 좋아해서 그 아이들하고 청소년들하고 함께 만드는 교회를 꿈꿔왔던 사람인데, 우연치 않게 15년 전에 가출한 청소년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쪽 영역으로 들어와서 이 노숙인 영역에 들어온 지는 이제 5년 차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숙인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노숙인하고 비슷한 말이 뭐가 있죠? 불황인, 그죠? 행여자. 우리 옛날 흔히 쓰던 말로는 거지. 노숙인의 노자가 무슨 글씨인 줄 아세요? 한자로? 아시는 분 계세요? 이슬 노자입니다. 이슬 맞고 자는 사람을 뜻하는 게 노숙인이죠. 어쨌든 노숙인 그러면 굉장히 좀 혐오스러운 느낌이 드시죠. 그리고 길거리, 특히 수원역전도 그럴 거고, 서울역, 제가 있는 곳은 서울역인데 그래서도 만나는 보이는 노숙인들은 그다지 이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서울역에 있고요. 서울역에 노숙인 다시서기 지원센터라고 해서 하루에 동절기에는 약 400명을 재우고 하절기에는 200명 정도가 저희 센터에서 잠을 청하십니다.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일자리나 주거를 잡아서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센터입니다. 저희 센터 안에는 병원도 있고요. 그리고 인문학대학도 있고, 폐자전거를 수거에다가 고쳐서 파는 두 바퀴 희망자전거라는 사회적 기업도 있습니다. 축구팀도 있고요. 그리고 주거와 일자리를 맡아주는 고용센터와, 그리고 그 안에 주거지원센터가 함께 또 있습니다. 즉 노숙인이라고 했을 때 그들이 갖고 있는 결핍들을 전체를 다 채워주는 일들을 하는 센터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노숙인 하면 항상 떠오르는 모습이죠. 씻지도 않고 더러운 모습으로 구걸하고, 그리고 지나갈 때 술 취한 사람이 다가와서 1,000원만 달라고 손을 내미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 아마 기억에 남아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이 노숙인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러한 불편한 모습의 노숙인들은 전체 노숙인들의 1에서 2% 정도도 안 됩니다. 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집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자기 주거지를 결정하고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센터에서 200명이 잠을 청하시는데요. 대부분 새벽 4시에서 5시에 일어나셔서 새벽에 인력시장에 나가십니다. 그래서 일을 못 잡으신 분들은 다시 돌아오셔서 세탁과 샤워를 하시죠. 상당수의 노숙인들이 어떻게 노숙인이 될까 할 때 우리는 보통 노숙인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면서 게을러서 그렇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노숙인들의 평균 나이는 49세, 평균 노숙 기간은 약 7년,
30%는 고아원 출신이고 60%가량은 결손가정 출신입니다. 그리고 50% 이상 독신으로 결혼을 못하고 40, 50대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가족관계를 형성해 본 적이 없습니다. 50%는 18세 이전부터 생계를 위해 노동을 했고 14세 이전부터 노동을 해온 경우도 17%나 됩니다. 대부분의 70%의 노숙인의 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입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도 계시고 중학교 중퇴가 일반적인 분들이죠. 이분들이 왜 중퇴를 하게 됐냐면 공부를 하기 싫어서 못한 게 아니라 학교를 다닐 형편이 되지 않아서 못하신 분이 대다수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노숙을 하게 되는 이 사람들, 어릴 때부터 제대로 된 가정교육을 받지 못했고 일자리에 내몰렸고 어릴 때부터 돈을 벌면서 공부를 할 수 없었던 사람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결국은 일용직 일자리를 계속 전전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40대, 50대가 되어서 더 이상 일을 하게 될 수 없을 때 결국은 가진 기술이나 재산이 없는 이들이 선택한 것이 역전 한 귀퉁이 의자였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보건대 이 노숙의 상황을 그저 한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한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사회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서 커온 사람들, 7, 80년대에 경제성장 논리에 떠밀려서 건설 현장에서 뼈마디가 녹도록 일을 했지만 결국은 나이가 들어서 차가운 벤치 의자에서 자기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지금 서울역 현장에는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일자리를 잡아드렸더니 일자리가 생겼다고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러면서 일산에 있는 공장에 들어가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급여를 받으면서 단순 노동 일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한 2달인가 지났더니 다시 서울역 광장에 나와서 술을 드시고 계세요. 그래갖고 제가 쫓아가서 아니 그 좋은 일자리 했는데 아니 왜 이렇게 또 나와서 여기서 남루한 복장으로 술을 드시고 계세요? 그랬더니 한참을 쳐다보다가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왜 그러냐? 혹시 공장에서 무슨 타박이라도 당했냐? 그랬더니 한 2~3달 공장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100만 원 정도를 받아서 집세 내고 교통비 쓰고 먹거리를 사고 했더니 저금할 돈이 한 20만 원 정도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그거 저금을 하고 한 3개월을 지내고 그분 나이가 지금 55세 정도가 되셨는데 앞으로 5년 동안 열심히 저축해서 손에 쥘 목돈을 생각해 보니 60이 넘어서도 결국은 이 생활을 계속 반복하다가 죽게 될 것 같다. 뭐하러 힘들어서 일하다가 일해서 그렇게 먹고 살다 죽으나 서울역 현장에 나와서 그냥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술 마시다가 죽으나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현장에 나왔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저기에다 대고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이 어딨냐고 되받아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지금 걸려있는 병은 절망이죠. 삶을 살아가야 되는 희망이나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지 행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삶이 망가지도록 내버려 두는 게 그한테는 그게 자유인 셈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전국의 노숙인이 숫자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작년에 서울에 있는 도시연구소에서 현황 조사를 해서 통계치를 냈는데 여러분들이 만나는 거리에 있는 노숙인들 말고 노숙인들이 밀집하는 지역에 주로 있는 만화방이나 PC방 그리고 쪽방 그리고 허름한 고시원들 이런 곳에서 있는 유사주거시설 또 내지는 고정적인 주거시설이 아닌 곳에 있는 곳까지 다 합치면 전국적으로 약 한 25만 명을 얘기합니다.
그중에 거리 노숙인들은 약 한 4,000명 정도, 시설에 들어가 있는 사람까지 다 합치면 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절막이라는 병에 걸려서 현장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들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그 많이들 그 안에서 그 사람들과 절망으로 그 벗어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현장을 저는 경험하며 가고 있습니다. 영상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노인과 바다 같은 영화는 저 죽을 때까지도 안 잊어먹을 겁니다. 왜 햄릿이 왜 유명하고 왜 승부가 영웅 문색이 왜 유명한가? 그 새로운 첫
올 초에 그 EBS 지식 채널에서 나오셔서 저희 그 인문학대학을 촬영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뭐 가장 짧고 간결하게 그 내용들을 잘 요약해서 보여준 내용이죠. 노숙인들이 갖고 있는 그 절망들이 해소되지 않는 한 노숙인들은 결코 자기가 그 설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1998년도에 IMF 구제금융 상황이 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현장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노숙인들을 만나는 것이 경악스러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전까지는 우리가 그 거지나 불황인이라고 부르는 뭔가 특별한 이력을 갖고 있는 기인들이나 아니면 특별한 사람들이 거지가 된다, 좀 모자르거나 정말로 좀 뭔가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이 거지나 불황이 된다 판단했는데 98년도 구제금융 사건 이후에 옆집에 그 식당 하시던 김씨 아저씨가 어느 날 서울역에서 밥을 타먹고 있고 한 가족이 송두리째 집을 뺏겨서 텐트를 치고 공원에서 생활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쉽게 주변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건, 경악할 수밖에 없었던 건 누구나 다 노숙인이 이런 불황인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영등포에는 그 자유의 집이라고 노숙인 시설이 커다랗게 하나 생겼는데 한 번에 3,000명까지 보호하는 공장을, 그 물레등에 있는 공장을 개조해서 하던 공장에 항상 사람들이 그득그득 찼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막 나서서 그 사람들을 먹이고 재우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주 해결을 해주면 이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 판단을 해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끊임없이 의식주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숙인 정책 지원들이 이루어졌지만 노숙인들 숫자는 줄지 않고 계속해서 양산되어지고 현재는 젊은 여러분들 또래 또는 30대, 20, 30대의 노숙인들까지 양산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이것을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센터에서. 그 고민하는 와중에 미국에서의 한 사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얼쇼리스 교수라고 하는 분이 만든 클레멘트 코스라고 하는 것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이제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 또 내지는 할렘가에 있는 흑인들 대상으로 왜 너희들의 삶이 이다지도 강팍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되돌아오는 질문 중에 상당수가 이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릴 적에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좋은 음악회를 듣고 또 내지는 좋은 책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더라면 내 삶이 이렇게 변질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빈익빈 부익부가 훨씬 더 격차가 심해서 문화적인 혜택이나 이런 것들에 그 가난한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더 힘든 구조입니다. 그것에 착안해서 그 얼쇼리스 교수가 그 교도소에 재소하고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강의처럼 제가 떠들고 여러분들이 듣는 강의가 아니라 저희 아까 그 사진에서 보셨겠지만 네모랗게 강의실을 만들어서 삥 둘러 앉아서 교수가 문제를 제기하면 둘러 앉은 사람들이 토론으로 그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수업 방식을 택해서 인문학을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희망의 인문학이라는 책에 잘 나와 있는데요. 그 안에서 놀랍게도 교수도 나오고 변호사도 나오고 무슨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물들을 우리가 접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이 노숙인들이 갖고 있는 이 절망감을 해소하는데 인문학 공부를 한번 해보자. 착안해서 2005년도
9월 달에 거리에 있는 노숙인들 분을 25명을 선별해서 교육을 시작하게 한 게 올해로 9년째 이루어지고 있는 희망의 인문학입니다. 그 노숙인에게 왜 인문학을 제공하는가? 그들 삶에 자기 주체성을 찾아주고 자기의 삶이 얼마나 정치적인 삶이어야 되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 지원이나 급식, 일자리 및 주거 지원은 노숙인의 자활에서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한 사람이 자기의 삶에 행복을 찾아 나가는데 결핍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렇게 시작된 것이 성프란시스 대학 인문학 과정입니다. 저기 보이는 이쁜 여성분은요, 저희 자원활동가입니다. 대학생이신데 선생님들과 같이 그 강의를 선생님들만 듣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같은 대학생들 중에 자원활동가들이 오셔서 수업을 같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우리 노숙인들의 선생님들을 코치해주고 같이 공부하면서 배움을 익혀나가고 있죠. 성프란시스 대학 인문학과정입니다. 성프란시스 대학 인문학과정은 말씀드린 대로 어이쇼리스 교수의 클레멘트 코스를 모델링하여서 철학, 문학, 역사, 예술사, 글쓰기 이렇게 5가지 과목을 1년 동안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 학사 일정하고 똑같습니다. 25명을 그 사정을 통해서 뽑고 그 25명을 1년 동안 1학기, 2학기를 나눠서 주 4회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6시에 와서 밥을 같이 먹고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매일 강의를 주 4회 듣습니다. 총 1년 과정으로 2학기제 운영이고 1년 과정 참여자가 25명이고 철학, 글쓰기, 한국사, 예술사, 문학 등 인문학 현장학습, 동아리 지원, MT, 졸업여행 등등 대학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25명을 뽑았는데 몇 명이 졸업을 했는지 아세요? 3명이 졸업했습니다. 이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가리키는 분들, 교수님들이 한 3주 나오시다가 도망가셨어요. 처음에 이제 이 교감이 안 되니까 힘드셔서 한 3년까지는 굉장히 힘들게 운영되었고 4기와 5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운영 과정을 보시면 입학식이 있고 1학기에는 글쓰기가 그 1학기, 2학기에 공통으로 들어가고 그 철학과 문학이 1학기에 들어가고 예술사와 한국사가 2학기에 들어갑니다. 보시면 여름방학이 있고요, 겨울방학이 있고 수료식 및 졸업여행, 졸업문집 제작, 그리고 여름에는 MT 및 동아리 활동, 공동체 활동이 계속 지속되고 중간중간에 현장학습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힘든 이유가 여러분들은 그냥 공부만 하시면 되지만 이분들은 대부분 이 학업을 하시면서 주간에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저녁 때 와서 공부를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분들을 이렇게 잡아당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기제들이 있는데 그 기제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같이 공부하는 동료들과의 연대성입니다. 아시다시피 노숙인들은 대부분 가장 중요한 결핍이 2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이 물질적인 결핍이 굉장히 심하고 두 번째는 관계의 결핍이 심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노숙의 현장까지 떨어지게 되면 가정은 다 해체가 되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나 동기들, 친지들과의 관계도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역 현장에서 만나는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다 보면 이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거에 취약해져서 결국은 거리 노숙으로 떨어지고 몸까지 상하게 되는 과정으로 가게 되는데, 건강한 이 관계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걸 통해서 이 학업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희 인문학 강좌가 굉장히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선생님들에게 있어서 그 여러 가지 그 변화의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처음 수업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 수업에 들어오신 분들은 대부분 모자를 쓰고 계세요. 왜 모자를 쓰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긴 모자 쓰신 분이 없네요. 대부분 상대방과 눈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노숙인들은 모자를 쓰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그 머리를 제대로 감을 수도 없지만 그 사람들과 시선을 마주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계속 깊이 감추기 위해서 모자를 쓰고 들어오게 되는데, 그 모자를 쓰신 분들이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벗기 시작하고 깨끗해진 외모로 바뀌게 됩니다. 더불어서 거리에서 제공하는 숙식들을 제공받지 않게 되고, 자기 자신이 그때부터 이제 직업이나 이런 재활 프로그램 같은 것에 깊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그 원하는 행복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노력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관계들을 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몇 가지 운영 원칙이 있는데요. 일단 첫째는 호칭들을 바꾸게 합니다. 그때 김씨, 박씨, 이씨 이렇게 부르던 호칭들을 전부 다 선생님으로 바꾸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와서 공부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이름을 붙이고 조영근 선생님, 무슨 선생님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게 하고, 가르치시는 분에게는 교수님이라고 호칭하게 합니다. 학생들이 가르치는 교수님한테 교수님이라는 단어를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것은 그 교수님이라는 단어를 부를 수 있는 대상은 대학생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기들의 신분들이 격상되었다라는 것들을 느끼면서 이 서로에게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교수님에게 교수님이라고 부르는 훈련을 통해서 자존감들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성프라시 대학의 교육 목표는 그 노숙인들이 사회 통합을 시키는, 건강하게 사회로 다시 통합되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성공, 자신의 일, 자신의 권력이 어떤 것인지 스스로 찾도록 노력해주는 그 가이드를 해주는 것이죠. 일단 입학을 하는 학생은 누구나 1년 동안 과정을 잘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들을 해줍니다. 그것이 무슨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 지원을 해준다기보다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자리 문제라든지 또 내지는 그 주거 문제,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주게 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끝까지 버틸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가 갖고 있는 그 상황의 인프라 중에서 모든 그 자원들이 그를 격려하고 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짜 나가고 있습니다. 그 특이한 사항으로는 저희가 지금 9기 동안 운영하면서 8기의 졸업생들이 나왔는데 약 한 100여 명 가까이가 돼요. 이분들이 대부분 졸업을 하시고 일자리를 잡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내지는 일자리를 잡지 않고 저희 센터 인근에서 계속 이렇게 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끊임없이 자기가 공부를 하고 싶다는 욕구들이 계속 충만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심화학습을 저희 성프란시스 대학이랑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하고 협약이 되어 있어서 일주일마다 한 분씩 연구소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오셔서 강의를 선생님들한테 베푸세요. 이게 심화학습이라 그래서 정규과정 3일과 심화과정 하루가 같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일주일에 4번 강의가 들어가는데, 이 심화학습은 졸업생들도 들어와서 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분들을 심화학습을 통해서 동문 모임들이 만들어지고 총 동문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서로 간의 삶들을 계속 간섭해내는 그런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성프란시 대학의 운영 과정 중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민주적인 결정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도 과대표나 이런 게 다 있으시죠? 저희도 이제 과대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의사결정을 그냥 센터장인 제가 또는 내지는 교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과대표도 들어오고 저도 들어가고 교수님도 들어가고 자원활동가들도 다 들어와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학사 일정들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1년 동안 진행되는 것들이 민주적인 절차와 상황들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모습들을 선생님들이 직접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노숙인들의 삶은 고립되어 있고 사회적 관계와 대인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 전 과정에 타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던 것이죠. 교수진들은 강의 시간 이외에도 술자리를 마련하거나 개인적인 상황들을 가령 누가 아프다 그러면 교수님들이 직접 그 학생의 쪽방이나 고시원에 찾아가셔서 격려하시고 굉장히 위로의 말을 전달한다든지 우리 노숙인 분들에게 친한 실무자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끊임없이 관여하고 격려하는 프로그램들도 함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들이 얻게 되는 성과들이 뭐가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모가 변화하고 그리고 이런 거리 급식 이런 걸 먹는 걸 회피하고 이제 노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벗어나고자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또 하나의 가장 큰 변화는 욕설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노숙이 오래되신 분들일수록 이 말에 그냥 욕이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화가 욕이 없으면 대화가 안 될 수준으로들 욕설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욕설들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선생님이라고 호칭하면서 서로 부르니까 욕설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거나 강의 시간에 토론에 참여하는 비율들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신기한 거는 대부분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이어서 토론이나 또는 사람들 앞에서 눈을 올바로 뜨고 대화 나누는 것에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굉장히 숨어 있으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심하신 분일수록 짧은 기간에 외모와 이 말투와 사람과의 대인관계가 굉장히 빨리 변화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말도 떠듬고 제대로 말을 못 하시던 분들이 굉장히 주위에서 막 놀래서 이 사람이 무슨 약을 먹었습니까? 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문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자기의 성찰을 통해서 자기 자존감이 끌어올려지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상황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생활을 같이 하면서 서로에 대한 배려라는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희 노숙인들 중에는 대학을 졸업하시고 사업을 하시다가 망해서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수는 원래 너무 어렵게 자라서 노숙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시고 나이가 65세, 이번에는 72세 드신 분도 한 분 들어오셨는데 70대서부터 20대 초반까지도 이렇게 굉장히 폭이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의실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많이 가진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낮은 사람들과 같이 수업하기 어려워하고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데 초반에만 그러다가 나중에 지적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 낮으신 분들을 멘토링 해주는 효과까지 일어납니다. 서로 배려하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면서 새로운 가족, 동기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일어나는 또 하나의 가장 놀라운 변화는 가족이 해체됐던 그룹들이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혼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집을 대부분 가장으로서 역할을 못하게 되자 그거에 대한 죄책감으로 집을 나와서 그냥 연락을 끊고 몇 년 동안 그냥 혼자 이 영등포나 서울역에 와서 사시던 분들이 인문학 과정을 하면서 그 안에 관계들, 건강한 관계들을 맺어가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어느 정도 회복시키고 다시 가족들과 연락해서 가정을 다시 꾸리는, 결합하는 그러한 상황들까지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변화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수업 방식과 프로그램들이 계속 집중적으로 노숙인들에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써져 있어서 그냥 저렇게 하나보다라고 하지만 1년 동안 정말 쉴 틈 없이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는 상황으로 지나갑니다. 수업은 일주일에 4번 2시간씩 있고 그 중간중간에 현장 학습 있고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이나 MT, 여름 수련회 그리고 무슨 소풍 저녁 때 이렇게 모임들, 동문 모임들, 마지막에 이제 문집 제작하고 졸업 여행하고 졸업식까지 이렇게 쉴 새 없이 지나가는데 이 과정들을 선생님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옆에서 끊임없이 격려하는 그룹들이 계속 존재해 왔었고요. 동아리 활동도 진행이 됩니다. 저희 보시면 풍물 쉬고 있는데 동아리 활동 풍물 동아리가 있고 현재 영화 감상 동아리가 있고 그리고 등산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거죠. 센터에서 어느 정도 조금 도와주긴 하지만 자기들이 비용을 내서 이것들을 하고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장 학습도 특히 문화 체험을 주로 많이 시켜요. 여러분들 혹시 뮤지컬 안 보신 분 계세요? 다 보셨어요? 뮤지컬? 제가 어릴 때는 돈가스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중학교 때 반 친구가 어디 레스토랑에 가서 돈가스를 먹었다라는 얘기를 딱 들으면 그게 도대체 어떤 맛일까 궁금해서 저희는 저희 때는 주로 외식은 짜장면이었는데 이 돈가스를 레스토랑에 먹어보는 것이 그 아이가 체험해본 어떤 맛의 문화 이게 너무 부러워서 돈을 모아서 누나랑 같이 가서 한 3달 동안 돈을 모아서 돈가스를 사 먹은 기억이 있어요. 예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이 영화나 연극이나 또 내지는 뮤지컬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들이 저희 그룹에는 허다해요. 영화도 안 봤어? 이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영화관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런 예술적인 문화 체험들을 제공했을 때 그 변화되는 모습들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어떤 만족감이랄까 그런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장 학습들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심화 과정이고요. 저희 대학은 전임 교수가 5분이 계시고요. 주로 이제 우리 사회에서 쟁쟁하다 하시는 분들, 민족문제연구소 사무국장 하시는 박한현 교수나 무슨 서울대학교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5년 이상씩을 노숙인들과 교감을 하면서 계속해서 강의를 해오셔서 선생님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강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져 계신 분들이라 선생님들과의 소통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학 동안에는 주로 여기 저 온 것처럼 특강 있어서 무슨 코미디언 김미아 씨나 무슨
공주영 씨나 뭐 이런 분들을 특별히 모셔다가 그 삶의 이야기들을 듣는 특강들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입학식입니다. 이건 저희 그 성공의 대성당, 서울에 있는 영국대사관 옆에 있는 대성당 그 지하 그 성당에서 일부러 그 위압감을 느끼라고 그 어떤 성스러움에 위압감을 느껴서 결의를 더 다질 수 있도록 성당에서 입학식을 합니다. 가운데 계신 분은 그 저희 예전 주교님 계시셨던 김성수 주교님 명예 총장님이시고 옆에 살찐 게 접니다. 정규 수업 저건 이제 김동훈 교수님 예술사 수업입니다. 보시면 주로 이렇게 둥그렇게 둘러 앉아서 강의를 듣죠. 25명이 앉으면 꽉 찹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문제 제기를 하고 질문을 던지면 학생들끼리 마주 앉아서 토론하면서 모든 수업이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저런 시청각 자료를 많이 활용해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면 개별 토론 시간들을 갖고 조별로 그것들을 이제 그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현장 학습 지금 저 박한영 교수님이 주로 이제 뭐 경복궁이나 절이나 사찰이나 역사의 현장들 이런 데에 가서 그 강의를 정말 잘하세요. 선생님들한테 그 역사적인 내용들에 대한 의미들을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여름 MT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인데 잠을 같이 자게 함으로써 2박 3일 동안 3박 4일 동안 그 서로 간의 그 부대낌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여름 수련회를 한번 갔다 오고 나면 굉장히 그 서로 살가워지는 그런 것들을 알게 되죠. 주로 여름에는 좀 이렇게 즐기고 놀고 뭐 지리산이나 뭐 이런 데에 가서 이렇게 등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걸로 가고 겨울에는 졸업여행 가는데 주로 이렇게 문화탐방 식으로 해서 작년 겨울에는 경주, 재작년에는 저기 백제 그 유적지 이쪽으로 돌아왔었습니다. 이것도 현장학습 서대문 현무소 갔던 거고 경복궁 이렇게 많이 놀러 다닙니다. 놀러 다녀야 재밌으니까. 그리고 글쓰기 모둠인데요. 저 가운데 계신 여성분이는 저기 이따 보게 될 그 영상을 찍으시는데 한예종 다니는 다큐멘터리 감독입니다. 근데 저희 자원활동가로 나오시고 계시는데 선생님들하고 짝을 이루어서 공부를 글짓기 그러니까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그 리딩을 해내요. 이렇게 리더 역할로서 선생님들을 이렇게 끌고 나가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자원활동가가 지금 현재 한 7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작년에 저희가 8주년이어서요. 그 저희 센터가 그 아까 교수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그 우리나라의 그런 현장 인문학 또 내지는 생활 인문학을 첫 단추를 메었던 센터라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가 굉장히 조명을 많이 받았고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사람들한테 회자되어서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와요.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와서 어떻게 가르치냐, 뭐 하냐, 그리고 이렇게 청강하러고들 많이 오셔서 너무들 많이 오셔서 이거 한번 묶어내야겠다 해서 작년에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리의 인문학이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그동안 썼던 글들도 들어가 있고 교수님들이 교수법을 담은 내용들 해서 이것을 출판 기념회로 작년에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저 자전거를 탄 풍경도 와서 노래하고 좀 재밌게 했는데 그날 눈이 엄청 많이 와갖고요. 콘서트 자체는 실패했습니다. 그 전화 아까 얘기가 나와서 그 전화 얘기를 잠깐 드려야겠는데 그 흔히들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인문학을 하면 노숙인이 노숙을 탈피하는가? 탈피한다 그러는데 정말입니까? 하고 이렇게 전화 문의가 많이 와요. 인문학을 1년 동안 하면 노숙인이 인문학을 탈피하겠습니까? 여러분 1년 동안 인문학 공부시키면 인생의 삶의 질이 나아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맨날 밥 먹던 사람이 어느 1년 동안 뭐 훈련받았다고 국수만 계속 먹을 수도 없는 거고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의 패턴들이 있는데 인문학 1년 수업으로 이게 되겠는가?
아니죠. 근데 저는 이제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는 해요. 두 가지의 성과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으로 두 가지의 성과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이분들이 완전히 자기를 변화시키지는 못하지만 아주 조금 궤도 수정을, 각을 조금 벌려놓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계기점을 주고 1년 동안 공부하면서 자기 삶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여건과 환경들을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각이 점점점 벌어져서 원래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 어느 순간 5년 뒤, 10년 뒤에는 이쪽에 와 있는 상황들을 저희들이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단기간 1년 동안 공부한다고 사람이 확 바뀌거나 또 내지는 그 사람의 인생이 정말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 사람의 삶이 어느 정도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분들이 인문학을 하면서 1년 동안 이게 동거동록한 사람들과의 새로운 인간관계가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기존에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공동체를 구성하게 된다는 게 굉장히 큰 성과인 것 같습니다. 작년 벚꽃 섰을 때 저 뒤에 계신 분들이 우리 졸업하신 분들 오셔서 맨 마지막에 같이 노래하고 이렇게 축하해줬던 모습입니다. 체육대회, 졸업여행, 경주 갔을 때 사진이네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 아까 말씀드린 풍물 동아리, 두드림, 그리고 등산 동아리, 메아리, 그리고 이렇게 졸업식까지 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실 영상은요, 저희 작년 8기 졸업식 날 본인들이 찍어서 빚을 내고 내가 1년 가정인데 어떻게 내가 100이 내나 하고 입학을 못할 줄 알았는데 합격 시험 면접 보니까 내 이름이 제일 위에 올라가 있어요. 싹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동기들 얼굴 보면 많이 낯설었지. 얼굴들이. 그러다 보니까 퀘스천 마크였어요. 퀘스천 마크. 과연 어떨까? 내가 살면서 내 자신을 만이야 참 내 자신이 난 몰랐지. 참 부끄러운 행동인데 난 내 자신도 돌아보지 못하고 그래서 살다가 이곳에 와서 내 자신도 한 번 더 돌아보고 그냥 내 지났던 과거, 현재 이거 갖다가 내 표현한 것 같아요. 내 마음. 내가 그동안에 갖고 있던 생각들을 좀 깨야 된다는 그런 걸 자꾸 보여주니까 또 움찔움찔할 수밖에 없었지. 근데 처음에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나 잘난 맛에 살다 그런 경향도 좀 있었고 그랬는데 제일 참 난 힘들었던 술이라고 제 생각해요. 술은 내가 참 살면서 참 친구 아닌 친구 삼으로 이제 살아온 거지. 저한테는 무지 힘들었지. 어떨 때는 내가 참 방 안에서 내가 눈물 돌리 그랬어요. 내가 왜 이걸 못 참는가. 그건 사실은 나도 모르게 참 그게 고통스럽더라고요. 1학기 때 잘 나오다가 2학기 때 제가 많이 빠져가지고 3번밖에 안 나와가지고 일단 직장 핑계를 대고 10월, 11월, 12월 제대로 참석도 안 하고 그냥 겉돌기만 했던 거고. 저는 인문학으로 출석 잘하는 걸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한 달 동안 나오지 않은 적이 있었어요. 그 한 달 동안 나한테는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었어요. 나오지 않는 시간. 마음의 결정을 해야 되면서. 그리고 그때 결심을 한 게
절대 이제 교회 같은 데 가서 돈 안 받기. 절대 차비라도 다닌다. 2번 다시는 길거리에서 줄 서서 밥 먹지 않고 그리고 집으로 간다. 내가 있어야 될 장소. 그리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부안 갔을 적이가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같이 배 타고 낚시한다. 서로 막 벗은 모습도 보고 침 흘리며 자는 모습도 보고 뭐 어떤 사람은 뭐 화장실에 뭐 술 취해서 자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그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서로 보다 보니까 훨씬 더 그때 그 계기로 많이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 마음을 열 수 있는 계기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라는 울타리 그걸 만들어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한테는 아주 영양제였어요. 영양제. 아, 내 마음에도 눈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내 마음에도 눈이 있다는 걸. 꿈을 줬죠. 꿈. 어딘가 자신감. 고마운 사람이야? 홍성구 회장님? 모든 팔기, 그러니까 말 많고 탈도 많은 팔기를 뒷받침해 주신 한동수 입장입니다. 지금 같이 살아요. 이경우? 네? 별로 믿음감은 없었어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네. 저분들도 이제 우리들을 뭐 도와주러 돈 앞으로 안 받고 이렇게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그냥 예의만 지키자 그런 차원이었고 그냥 네? 미안했던 사람은 그 덕분에 고생 많이 하기 현실이죠. 김현사의 선생님. 교수님들이랑 면접 때 무서워서 교수님들 좀 딱딱했죠. 네,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요.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우리 8기 동기생들이 동기이면서도 저한테는 9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들한테 참 고맙죠. 나 혼자 생활을 했을 경우에 누구하고 대화를 나눠요? 대화 나눌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가 인문학을 주로 보고 밖에 나가더라도 서로가 이렇게 인맥관계를 유지하고 자기 맡은 일하고 충실히 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지 않겠냐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보다는 조금 나은 마음의 자세가 됐으면 좋겠네. 이제 기억이하고 이제 앞으로 열심히 사는 것밖에 없죠. 뭐. 좌절하자. 한때 술 먹고 병원에 들락날락했던 나지만 그건 과거에 나고 지금의 나는 또 옛날에 내가 좋았던 동료와의 그 모습 알고 보면 괜찮네였거든요. 나도 그 모습이 언젠가는 나한테 다시 돌아올 것이다. 왜? 엄마 말 잘 듣는 용어, 또 옛날에 내가 우리 어머니 구멍에 가슴에다 큰 구멍을 뚫어줬는데 그 구멍을 조금이나마 메꿔야 될 용어가 될 것이라고, 조금이라도 메꿀 수 있는 용어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거 잘 할 것이고,
그럼 우리 하고도 때문에 이연평한 인간들한테 제발 좀 욕 좀 새기지 말아라. 응? 좀 어떻게 좀 잘해보자 좀. 스물다섯, 우리는 타인으로 만나 우리가 되었네. 하나가 모여 25이 되었네. 25이 흩어졌다네. 주인 잃은 자리들 속에도 우리는 있었네. 각자의 사연과 아픔들, 나누지 못한 기억과 실망들, 감추어진 서글픔, 나를 두고 간다네. 짧은 다리 두 톱만을 남기고 밀려가는 나. 기쁨도 슬픔도 하나된 추억도 끊어진 구슬도 우리가 있으니 낙이 내리는 시간, 아쉬움에 돌아보게 되는 우리들의 시간. 우리는 타인으로 만나 우리가 되었네. 하나가 모여 25이 되었네. 인문학 처음에 시작할 때 사람들이 그랬었어요. 왜 노숙인에게 인문학이냐? 왜 노숙인에게 인문학을 가르쳐야 되느냐? 근데 그 역으로 너무나 상식적인 것에서부터 저희는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성장하고 그 성장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노숙인이라는 굴레, 그 선입견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성장기에 전혀 교육받지 못하고 이런 경험들을 하지 못했던 이들에게 이러한 경험은 그들의 삶을 엄청나게 성장시키고 그 성장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순간을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인문학 교육이 모든 이들의 성장을 돕고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처럼 노숙인들도 오히려 그들의 그 많은 결핍들이 이 인문학 교육을 통해서 더 많이 풍성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점은 그들에게 아주 주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벌써 9년이 지났고요. 항상 9년 동안의 내내 계속 받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문이지만 정말 그 사람들이 그래서 변화했느냐라고 하는 물음들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변화해 가고 있고 앞으로도 변화할 거라고. 그들에게 1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의 삶을 굉장히 크게 흔들어 놓았던 1년이었고 그 짧은 경험이 나머지 그들의 삶을 오히려 더 한층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리 사회가 굉장히 물질적이고 경쟁을 유발시키고 거기에서 살아남는 사람들만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에 젖어서 실제로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불만족을 느끼고 그리고 낙오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회에 발가벗겨진 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인문학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자기한테 무엇이 주어져야 행복한가를 발견해내는 그 과정들을 같이 보면서 우리 사회가 이 인문학을 통해서 우리 노숙인들뿐만 아니라 이 인문학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훨씬 더 많이 광범위하게 퍼져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행복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들을 요즘 힐링이 굉장히 유행인데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정말 힐링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대답들을 찾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주소 없이 얘기하느라고 이렇게 빠진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짧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강의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대학에서 대학 시절에 수많은 자기를 채워나간다든가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수많은 것들을 감당해야 하고 많은 성장을 이뤄내게 하는 메커니즘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이교화에 쉽게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인문학이 우리에게 정말 인간다운 삶과 그리고 자기가 성숙하게 사회를 나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배우는 학문들이 인문학이 아닌 다른 학문들을 전공하고 있고 그리고 아때 수많은 학생들이 인문학과에서 좀 동떨어졌다고 할 수 있는 학문들을 많이 배우고 있는데 자신이 인문학을 배우면서 그리고 인문학 속에서 보편적인 인성 가치관들을 배우면서 자신이 배우고 있는 학문과 어떻게 연계해서 사회에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지 그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인문학 요즘 그 유행하는 TV 프로 중에 인간의 조건인가요? 인간의 조건 맞나요? 그 인문학을 백과사전에 찾아보면 인간의 조건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문학을 거치고 인문학과 함께 본인이 갖고 있는 전공이나 그 삶의 지향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이루어 나간다면 실제로 그 조건들, 내가 어떤 조건들을 갖추어야지만이 내가 하는 일 속에서 그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더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한 일에 매진을 하다 보면 실제로 기준점이 없어서 그 일에 매몰되어서 이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올바른 일인지 또 내지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있는지를 그 성찰해낼 수 있는 기회나 여건들이 굉장히 없는데 뭐 우리 흔히 문사철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학문적인 인문학을 통해서 내 자신을 성찰해내는 거죠. 내가 지금 여기서 왜 이것을 공부하고 있고 이 공부를 통해서 앞으로 삶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그 뚜렷한 확신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인문학이 그 삶에 대한 그 지향점들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도입부인 얘기 아닌데요. 그 저희 선생님들이 여기 25명 들어오는 동안에 그 실제로 지원은 한 50명 정도가 하세요. 그 면접을 교수님들이 3일 동안 봅니다. 그 한 명당 1시간씩 해서 그 책도 읽게 하고 그 자기 감수성도 드러내게 하고 그래서 그 선별해서 제일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노숙을 했거나 아니면 그 노숙을 하고 있거나 하는 조건 이 두 가지를 그 감수성과 그 노숙의 조건들을 맞춰서 뽑게 되거든요. 들어오기 힘든 대학입니다. 일반인들이 막 들어오고 싶어서 막 들어오면 안 되냐고 막 얘기들 하는데 그 노숙 경험이 없으신 분들 들어올 수가 없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거리가 좀 멀긴 하지만 서울역이니까 자원활동가로 활동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면 저희 다시서기센터 인터넷 치면 바로 나오거든요. 노숙인 치면 바로 뜨는데 연락 주시면은 오셔서 같이 활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네. 교육 수준이 낮다고 했잖아요. 네. 과목은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해요. 철학, 문학, 예술, 한국사, 예술사인데요. 실제로 대학에는 그런 강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문학에는 주로 어떤 연간 계획표가 있으면 우리가 훨씬 더 우리가 정말 더 어렵게 배우시구나, 기억 똑같이 배우시구나 이렇게 좀 알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철학도 저희가 제일 듣기 어려워하는 게 철학관인데 어떻게 저렇게 잘 부르시고 하셨을까? 아니면 너무 쉬운 철학이 따로 있나? 너무 어려운 철학인가? 인생의 경험이 많으셔서 아실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연간 1년 동안의 문학에서 배우는 이런 어떤 책이들 전체를 주로 하셨는지요? 그런 질문을 워낙 많이들 하셔서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교수님들이 강의안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가르치는 것들을 쉽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어도 어려운 정도의 강의들이 되는데 선생님들이 서울대 인문학연구소 교수님들이 오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심화 학습을 하시면서 오실 때마다 항상 듣는 소리가 그 강의를 듣고자 하는 그 열의가 굉장히 높으셔서
그 수준은 떨어지지만 그 여기 자원활동가들이 이제 그것들을 보태주는 거죠. 어려운 말들 풀어주고 그 자기가 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서포트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강의지만 어쨌든 계속 쫓아옵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강의를 꾸준히 듣다 보면 한 학기 정도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는 그 강의에 조금씩 익숙해지시더라고요. 물론 100% 따라가지는 못하는데 익숙해지셔서 어느 수준까지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게 그분들한테 그 학업을 통해서 어떤 성과들을 얻게 하기보다는 경험을 시키는 거여서 나중에 이제 글쓰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은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워낙에 연배들이 40대, 50대가 주류이고 인생의 바닥 경험들을 해보신 분들이라 갖고 있는 삶에 대한 그런 그러니까 경험들이 풍부하셔서 뭐 파우스트나 이런 책들 같은 것들을 숙제로 주는데 보통 28권을 책을 읽어야 돼요. 1년 동안에. 근데 그 파우스트 같은 책을 주는데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관점으로 책을 읽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강의가 뭐 쉽게 하거나 그런 건 좀 쉽게 하려고 노력들을 하는데 그렇다고 교재나 그 내용들이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인문학이 저희 삶의 목표를 설정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저희의 삶의 목표를 정한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거기까지 가기까지 과정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실질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기술직 분야 쪽으로 해서 만약에 저희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능사 자격증 이런 식으로는 한번 교육할 거라고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노숙인들에게 인문학이 아닌 말씀드린 운전면허를 따게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그 건축 기능사 자격증을 따게 이렇게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은 센터에 따로 있습니다. 그건 과외로 제공되는 거고 인문학을 졸업하신 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그 발전되어서 이제 가시게 되죠. 뭐 면허를 따셔서 그 버스를 운전하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전돼 올라가긴 합니다. 또 없으신가요? 네.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